우리가 국산이라고 믿고 사온 배추가 사실은 몇 달 동안 바다를 건너온 김치 담그기에는 부적합한 배추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사소한 식재를 하나가 얼마나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늘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우리 밥상 위의 가장 중요한 채소인 배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 외래에서 만난 72세 김철수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보시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후 김장철만 되면 온 가족의 김치를 책임지는 살림꾼이 되셨습니다. 최고급 재료만 고집하는 분이셨죠. 그런데 올해는 큰맘 먹고 시골 장터까지 가서 프리미엄 고랭지 배추라는 것을 거금을 주고 사오셨답니다. 겉모습은 정말 싱싱하고 예뻤다고 해요. 문제는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배추는 소금물에 담가도 숨이 죽지 않았습니다. 5시간이 지나도 10시간이 지나도 마치 질긴 방수천처럼 물을 튕겨내고 뻣뻣하게 버티더랍니다. 결국 억지로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담갔지만 며칠 뒤 냉장고에서 꺼내보니 양념은 배춧잎 겉면에만 얇게 코팅된 채 속으로 스며들지 않았고 배추는 물컹하지도 아삭하지도 않은 고무 씹는 듯한 기이한 식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본인이 소금을 너무 적게 넣었나 아니면 양념이 변질된 건가 자책하셨지만 진단은 간단했습니다. 그 배추는 처음부터 김치가 될 운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보십시오. 관세청 통계만 봐도 중국산 신선 배추 수입량은 불과 1년 만에 2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4,000톤이 넘는 배추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 막대한 물량이 모두 대형 공장으로만 들어갈까요? 안타깝게도 일부 악덕업자들의 손을 거쳐 마치 깨끗이 화장한 것처럼 겉모습만 바꿔서 우리 시장으로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배추와 중국산 배추는 근본적인 목적으로부터 다릅니다. 하나는 발효와 김치 맛을 위해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운송과 오래 버티기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다면 김 선생님처럼 1년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의 건강까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국산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치명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는 이 가짜 배추를 단 3초 만에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김장철에 절대 속지 않고 우리 몸에 맞는 진짜 건강한 배추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우리 식탁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김 선생님의 배추는 왜 소금물에서 뻣뻣하게 버텼는지 그 충격적인 시각적 비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배추의 뿌리와 겉잎에 난 상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김 선생님이 속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 배추들이 마치 최고급 화장품으로 얼굴을 감춘 것처럼 예쁘게 단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배추를 고를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깨끗함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 국산 배추가 밭에서 뽑혀 나오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농부들이 낫이나 칼로 밑동을 툭 쳐서 자르잖아요. 그래서 뿌리 단면이 울퉁불퉁하고 흙이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신선한 증거입니다. 또 겉잎을 보시면 짙은 초록색의 두꺼운 잎이 한두 겹은 지저분하게 붙어있기 마련이죠. 이 겉잎은 운송 중에 배추의 속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땅에서 갓 뽑아낸 배추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이 샀던 그 화장한 배추들은 어땠을까요? 첫째, 뿌리 단면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매끈했습니다. 뿌리 주변에 흙 한 점 묻어 있지 않았고 칼로 벤 것처럼 깨끗하게 잘려 있었죠.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바로 식물방역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흙이 묻은 식물을 수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흙 속에 숨어 들어올 수 있는 해충과 병원균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배추를 배에 싣고 오려면 뿌리의 흙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부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듬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 기계를 사용해서 밑동을 아주 깨끗하고 평평하게 잘라냅니다. 뿌리 단면이 매끈하다는 것은 곧 이 배추가 장거리 운송을 위해 기계로 검역 수술을 받은 흔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못 맞추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지키기 위한 멋진 선택을 하신 겁니다. 둘째, 겉잎이 거의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보통 짙은 초록색 겉잎은 두세 겹 붙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김 선생님이 산 배추는 거의 속에 연두색 잎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왜 중국산 배추는 겉잎이 없을까요? 겉잎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운송 중에 시들거나 상하기 쉽습니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겉잎을 많이 떼어낼수록 더 많은 배추를 한정된 배 공간에 실을 수 있고 무게도 줄어 운송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겉잎을 깨끗하게 벗겨내면 며칠 동안 배를 타고 온 배추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감출 수 있는 화장 효과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겉잎 하나 없이 속에 연노란 부분이 훤히 보이는 배추는 예쁜 것이 아니라 의심해야 할 배추인 겁니다. 셋째, 배추의 전체적인 모양도 달랐습니다. 김 선생님의 배추는 국산 배추처럼 위로 길쭉하게 쭉 뻗은 모양이 아니라 양배추처럼 옆으로 통통하고 둥근 편이었습니다. 국산 배추는 길쭉한 타원형으로 자라지만 중국산은 짧고 둥글게 자라는 품종이 많습니다. 이 역시 장거리 운송과 포장에 유리하게 개량된 품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원산지 표시만 믿고 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추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배추의 뿌리에는 나는 장거리 비행을 하고 왔습니다. 라는 기계절단 흔적이 숨어 있고 겉잎은 나의 신선도는 이미 떨어졌습니다. 라는 화장 기술로 감춰져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 두 가지 시각적 단서, 즉 매끈한 뿌리와 벗겨진 겉잎은 중국산 배추를 구별하는 가장 강력하고 명료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배추를 왜 절대로 김장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배추 세포 속의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발효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의 식탁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공유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서로 응원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김 선생님의 배추가 소금물에서 좀비처럼 뻣뻣하게 버텼는지, 그리고 왜 겉잎과 뿌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는지 시각적인 단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발효의 비밀입니다. 왜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우리가 원하는 그 시원하고 개운하며 아삭한 김치 맛이 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배추의 품종이 가진 본질적인 차이, 즉 세포 조직의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산 배추는 마치 최고급 명주옷과 같습니다. 얇고 부드러우면서도
조직 사이에 적당한 틈이 있어 통풍이 잘 되고 수분을 먹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산 배추는 질긴 나일론 작업복과 비슷합니다. 조직이 빽빽하고 두꺼워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 잘 찢어지지도 않죠. 이 차이가 김장을 할 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첫째, 섬유질의 차이입니다. 중국산 배추는 장거리 운송 중 쉽게 물러지거나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품종 자체가 섬유질이 많고 질기게 개량되었습니다. 이 뻣뻣하고 두꺼운 섬유질은 소금물에 절여져도 조직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막습니다. 마치 나일론 작업복이 물에 젖어도 쉽게 흐물거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김 선생님의 배추가 뻣뻣했고 양념을 발랐을 때 양념이 그 단단한 세포벽을 뚫고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았던 겁니다. 둘째, 영양 성분과 발효 환경의 차이입니다. 우리 국산 배추는 수백 년간 김치를 담가 먹는 용도, 즉 발효를 목적으로 개량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산 배추에는 발효를 돕는 중요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글루코신올레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항암 성분이에요.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암세포가 자라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배추는 이 성분이 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성분이 김치를 담가서 발효시킬 때 유산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가 그렇게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운송과 저장을 최우선으로 만든 중국산 배추는 이 글루코신올레이트 같은 발효조력 성분의 함량이 국산 배추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단지 오래 버티도록 설계되었지 김치처럼 유산균이 살아 숨쉬는 발효식품이 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유산균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배추 자체의 섬유질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시원하고 아삭한 김치맛 대신 텁텁하고 질긴 맛이 나는 겁니다. 마치 김치가 익지 않고 그저 시큼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김 선생님이 경험한 김장 실패는 단순히 기술 부족이 아니라 배추 품종이 가진 화학적, 생물학적 설계의 차이에서 온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배추의 겉모습만 보고 샀다가 결국 발효라는 핵심 과정을 망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처럼 눈속임에 당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주는 진짜 배추를 골라낼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도 헷갈리지 않고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명쾌한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주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희망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정보를 얻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산 배추가 겉모습은 물론이고 속의 세포 조직까지 우리 김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판매원의 말이나 원산지 표시만 믿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진짜 우리 배추를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이 다음 김장 때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제가 알려드린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3단계 탐정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원인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이 3가지 행동 지침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째, 뿌리의 상처를 확인하십시오. 배추를 집어들어서 밑동을 뒤집어 보세요. 뿌리 부분을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흙과 거친 단면입니다. 진짜 우리 배추는 뿌리 단면이 울퉁불퉁하고 흙이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낫으로 한 번에 쳐낸 거친 느낌이 손에 닿아야 합니다. 뿌리가 보통 3cm 이내로 가늘고 작습니다. 의심 배추는 뿌리가 너무 깨끗하고
단면이 마치 공장에서 자른 것처럼 매끈하고 평평하게 잘려 있습니다. 흙이 하나도 묻어 있지 않고 뿌리의 굵기가 4cm 이상으로 굵다면 장거리 운송을 위해 기계로 다듬어진 중국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매원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식재료입니다. 당당하게 뿌리를 확인하고 흙이 묻어 있다면 오히려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둘째, 겉잎과 속잎의 색깔을 대조하십시오. 겉잎과 속잎의 색깔은 그 배추가 얼마나 신선한지 그리고 어느 나라 품종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진짜 우리 배추는 짙은 초록색 겉잎이 두세 겹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겉잎을 살짝 들춰서 속을 들여다보세요. 속잎은 마치 병아리 색깔처럼 진하고 선명한 노란색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배추는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자라서 속잎이 노란색을 진하게 띱니다. 의심배추는 겉잎이 거의 다 벗겨져 연두색 잎만 보입니다. 속을 들여다봤을 때 연 노란색이나 크림색에 가깝고 심지어 거의 흰색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운송비를 아끼기 위해 겉잎을 떼어냈거나 품종 자체가 노란색이 덜한 저장용 배추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장 상인이 허락한다면 반으로 잘린 단면을 보세요. 우리 배추는 잎이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고 중국산은 속이 덜 차 있거나 잎이 양배추처럼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원산지 표시판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가게 앞에 국산이라고 크게 써 있는 간판만 보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역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남, 고창, 강원도 평창 등 배추가 어디서 왔는지 구체적인 지명이 작은 글씨로라도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원산지를 속이는 업체들은 보통 국산이라는 모호한 단어만 사용하고 구체적인 지역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직한 농가나 상인들은 자신이 파는 배추의 품질을 자랑하기 위해 산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여기서 추가 팁을 하나 더 드립니다. 배추를 살 때 손으로 만져보세요. 우리 배추는 잎이 부드럽고 잘 휘어지며 수분이 느껴지지만 중국산은 두껍고 뻣뻣해서 힘을 주면 툭 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배우신 후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가면 겉모습만 보고 이거 국산 맞죠? 하고 묻는 대신 조용히 배추를 뒤집어 뿌리를 확인하고 속잎의 색깔을 대조하는 탐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배추를 성공적으로 골라 집으로 가져오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잔류농약 걱정 없이 안전하게 씻는 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김 선생님이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족들에게 최고의 김치를 선물할 수 있었던 마지막 비법, 안전한 세척법과 최종 성공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이 3단계 탐정법을 실천하시겠다면 댓글에 1이라는 숫자 한 글자만 남겨서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72세 김 선생님의 사연을 통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배추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는 김장 실패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식별법과 마지막 세척 비법을 통해 결국 성공적으로 재도전에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김 선생님이 어떻게 그 과정을 마무리 지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성공적인 김치를 담근 마지막 비결은 바로 제대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를 씻을 때 식초나 소금을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담근물 세척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큰 대야나 싱크대에 물을 충분히 받으세요. 배추를 통째로 또는 반으로 잘라서 물에 완전히 담급니다. 그리고 1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1분이 지난 후 물속에서 배추를 부드럽게 흔들어 씻습니다. 물을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을 받아서 이 과정을 총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담근물 세척법만으로도 배추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 농약 성분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금이나 식초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충분히 담가서 헹궈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 모든 과정을 실천하셨습니다. 시장에 가셔서 뿌리의 매끈한 정도, 겉잎의 부착 여부, 속잎의 노란색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국산 배추를 골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는 3번의 담근물 세척법으로 배추를 씻으셨죠. 그렇게 담근 김치는 절이는 과정부터 달랐다고 합니다. 소금물에 넣자마자 잎이 부드럽게 휘어지며 숨을 죽였고 양념을 버무리자 양념이 명주옷처럼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 선생님의 손주들이 이 김치를 맛보더니 할아버지의 김치 맛이 돌아왔다고 칭찬 세례를 퍼부었답니다. 김 선생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뿌리만 봤을 뿐인데 이렇게 맛이 달라질 줄 몰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정보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배추를 고를 때는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뿌리의 거친 단면과 흙의 흔적을 확인하세요. 매끈한 뿌리는 장거리 비행의 증거입니다. 둘째, 진한 노란색 속잎과 짙은 초록색 겉잎의 존재를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발효에 최적화된 우리 품종의 증표입니다. 셋째, 구매 후에는 담근물 세척법을 3번 반복하여 잔류농약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배추는 단순히 채소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져온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좋은 배추를 고르는 것이 곧 우리 가족의 1년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침을 꼭 실천하셔서 김 선생님처럼 맛과 건강을 모두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정보를 알려주셔서 모두가 안심하고 배추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에 건강 2글자 남기시고 서로 격려하며 오늘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에 그 누구보다 철저했던 분이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72세 박철수 선생님은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아오신 분답게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교과서 같은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1시간씩 동네 뒷산을 오르시고 혈압과 혈당도 아침 저녁으로 꼭 재서 수첩에 꼼꼼하게 적으셨습니다. 식단은 또 얼마나 철저하셨는지 모릅니다. 맵고 짠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죠. 그런데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가벼운 당뇨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이 경계선에 있다는 이야기였죠. 박 선생님은 그날부터 식단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당뇨에는 곶감이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가을부터 매일 아침 공복에 곶감 2-3개를 보약처럼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당분도 있으니 아침 기운도 나는 것 같고 건강한 간식이라 굳게 믿으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시고 속이 메스꺼워서 구토를 하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복통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너무 놀라서 119에 바로 신고하셨고 그렇게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시게 된 겁니다. 저희는 처음에 급성 췌장염이나 심근경색까지도 의심했습니다. 통증이 그만큼 극심했으니까요. 그런데 CT와 피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심장이나 췌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위 내시경을 넣었는데요. 모니터를 보는 순간 저도 저희 의료진도 모두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의 위 안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어른 주먹만한 거대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엉겨붙어서 말 그대로 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사모님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드신 음식이 있으시냐고요. 사모님은 고개를 저으시다가 아, 그거요 하시면서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신 곶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시죠? 아니, 그 몸에 좋은 감, 특히 영양덩어리라는 곶감이 어떻게 위에 돌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감은 분명히 과일의 왕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을이면 처마 밑에 매달아 두고 귀하게 먹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눈 건강을 지켜주는 제아잔틴, 암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크립토잔틴,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비타민 C는 사과보다 10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감이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박 선생님처럼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가을, 겨울이 되면 이 감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위에 돌이 생기고 또 어떤 분은 심장이 멎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감이 가진 최고의 영양과 최악의 독성이라는 두 얼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흉기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좋은 곶감이 박 선생님 위에서 딱딱한 돌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내 얘기 같거나 주변에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에 건강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오신 72세 박철수 선생님. 위 내시경 모니터에 보였던 그 어른 주먹만한 돌덩어리. 그것의 정식 진단명은 위석입니다. 말 그대로 위에 생긴 돌이라는 뜻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 음식이 어떻게 위에서 돌이 돼?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의대생 때 이 위석에 대해 처음 배우고는 정말 신기하면서도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이해하시기 쉽게 시멘트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시멘트 가루에 물을 붓고 자갈을 섞으면 딱딱한 콘크리트가 되지 않습니까? 위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서 시멘트 가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 특히 곶감에 많이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탄닌이 위로 들어와서 물에 해당하는 위산과 만나면 끈적끈적한 덩어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큰 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자갈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다른 음식물 속 식이섬유입니다. 이 끈적한 덩어리에 채소나 과일에서 나온 식이섬유 찌꺼기들이 계속 엉겨붙는 겁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며칠, 몇 주, 몇 달에 걸쳐 위 안에서 계속 뭉치고 뭉치다 보면 나중에는 위 내시경 기구로도 부술 수 없을 만큼 딱딱한 콘크리트 덩어리, 즉 위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박 선생님처럼 극심한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고 위벽을 헐게 해서 위궤양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돌덩어리가 장으로 내려가다가 좁은 길목을 꽉 막아버리는 장폐색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한시가 급한 응급수술로 배를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위석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 잘 생길까요? 첫 번째는 위절제술, 즉 위암이나 심한 위궤양으로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위가 작아졌으니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위의 운동 기능도 떨어져서 위석이 생기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박철수 선생님은 위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대한 위석이 생기신 걸까요? 바로 박 선생님이 앓고 계셨던 가벼운 당뇨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거나 혹은 박 선생님처럼 가볍더라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기간이 있었다면 우리 몸의 신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손끝, 발끝만 저린 게 아니라 위장을 움직이게 하는 자율신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당뇨병성 위장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위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위는 펌프처럼 힘차게 쭉쭉 짜서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데 이 병에 걸린 위는 뭐랄까 고무줄이 다 늘어난 바지처럼 힘이 없이 축 처져서 음식을 제때 밀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박 선생님의 위는 당뇨 때문에 이미 운동 능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일 아침 공복에 위산이 가장 진하게 농축되어 있을 그 시간에 탄닌이 가득한 곶감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마치 불이 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마른 장작더미에 매일 아침 불씨를 던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 가루, 탄닌과 진한 물, 위산과 만나고 느려 터진 위, 당뇨병성 위장병증 안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그 위로 자갈, 식이섬유이 계속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박 선생님께는 그 건강한 아침 습관이 위석을 만드는 최악의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당뇨가가 있으시거나 위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위석보다 더 빠르고 더 조용하게, 심지어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감의 또 다른 무서운 얼굴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감을 드셨을 때 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 조용한 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나 위가 약한 가족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사람을 응급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을 위급하게 만들었던 위석의 위험성,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위험은 위석보다 어쩌면 더 무섭습니다. 위석은 극심한 통증이라도 있어서 응급실에 찾아오실 수라도 있죠. 하지만 이 위험은 정말 아무런 증상 없이 아주 조용하게 찾아와서 순식간에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감, 특히 곶감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물론 칼륨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우리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칼륨이 독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콩팥병, 즉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을 정수기 필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촘촘하고 성능 좋은 필터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칼륨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이 필터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소변으로 시원하게 걸러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병이 생기면 이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필터에 구멍이 막히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듬뿍 들어있는 감이나 곶감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고장났으니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의 전기 신호에 교란이 생깁니다. 뭐랄까, 전깃줄에 너무 과한 전압이 걸리는 전기 과부하 상태와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팔다리 근육이 마비되는 느낌이 오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것은 심장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던 규칙적인 전기 신호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미친 듯이 뛰거나 아예 느려지는 부정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심정지가 오는 겁니다. 홍시 한두 개 먹었을 뿐인데 심장이 멎는 끔찍한 상황이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벌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침묵의 장기라는 겁니다.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콩팥병을 앓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이 당뇨 합병증을 모르셨던 것처럼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몸에 좋다니까 감이나 곶감을 챙겨 드셨는데 사실은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던 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감 중에서도 곶감은 이 위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날아가고 칼륨 성분은 어마어마하게 고농축됩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에게 곶감은 농축된 독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우리는 이제 이 감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토록 좋은 영양 성분들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드디어 건강하신 분들이 이 감을 보약으로 제대로 즐기는 황금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의 단점은 완벽하게 막아주고 장점만 쏙쏙 흡수하는 최고의 공합식품 3가지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신 좋아요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앞선 파트들에서 감의 무서운 두 얼굴, 위석과 심정지의 위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아니 그럼 감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고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드셔야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 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훌륭한 보약입니다. 콩팥이 건강하고 위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 좋은 영양소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건강한 우리가 이 감을 100% 안전하고 200%더 건강하게 보약으로 즐기는 황금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단감, 홍시, 곶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물론 셋 다 좋은 음식이지만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 단연 홍시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단감은 아삭아삭 씹는 맛은 좋지만 아직 탄닌 성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고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죠. 곶감은 어떻습니까? 영양소가 고농축되어 아주 훌륭한 간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당분도, 칼륨도 응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당뇨 전 단계나 콩팥 기능 저하가 있다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곶감입니다. 그렇다면 홍시는 어떨까요? 홍시는 감이 익어가는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탄닌이 물에 녹지 않는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이걸 불용화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탄닌이 순해져서 위석을 만들 위험이 10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숙성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오히려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는 소화도 잘 되고 위석 위험도 낮고 영양도 풍부한 홍시가 가장 안전하고 이로운 선택지라는 겁니다. 둘째, 이 홍시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최악의 시간은 박철수 선생님처럼 아침 공복에 먹는 겁니다. 위산이 가장 진할 때 탄닌이 들어오는 건 피해야겠죠. 반대로 밤 8시 이후 늦은 저녁에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홍시의 달콤한 당분이 자는 동안 그대로 지방으로 쌓이기 쉽고 혈당을 출렁이게 해서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밥을 먼저 드셔서 위를 든든하게 채우고 위산도 중화시킨 상태에서 홍시를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드실 때는 어떻게 드시나요? 껍질을 다 깎아버리시진 않나요? 위장이 아주 예민한 분이 아니라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바로 밑부분에 눈 건강에 좋은 제아잔틴과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갈아서 주스로 드시지 마세요. 믹서기 칼날이 돌아가는 순간 그 좋은 비타민C와 영양소들이 공기 중에 산화되어 다 파괴됩니다. 감은 꼭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그 영양을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합니다. 감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궁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궁합은 견과류입니다. 저는 이걸 혈당 방패라고 부릅니다. 홍시나 곶감은 달콤해서 맛있지만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셔보세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홍시의 당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브레이크 밟듯이 확 늦춰줍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 췌장에도 무리가 없고 당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홍시 1개 드실 때 호두 1알이나 아몬드 5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궁합은 요구르트입니다. 이건 탄닌 중화제입니다. 홍시가 탄닌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땐 플레인 요구르트와 함께 드셔보세요. 요구르트 속의 수많은 유산균이 홍시의 탄닌 성분을 만나 중화시켜줍니다. 위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한 번 더 차단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유산균이 장을 건강하게 해서 홍시의 비타민C 흡수율을 더 높여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 공합은 우유 또는 두유입니다. 칼슘 흡수 촉진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골다공증 예방 때문에 칼슘 걱정 많으시죠? 우유나 두유를 드실 때 홍시를 같이 드셔보세요. 홍시의 풍부한 비타민C가 우유 속의 칼슘이 우리 뼈에 착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시너지 조합이죠.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건강한 분들은 아침 식사 후에 껍질째, 견과류나 요구르트, 우유와 함께 홍시를 드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박철수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는 박 선생님의 놀라운 변화와 오늘 내용의 핵심 3가지를 깔끔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황금궁합 3가지 중에 이건 나도 당장 실천해야겠다 하고 무릎을 탁 치신 조합이 있으신가요? 1번 견과류, 2번 요구르트, 3번 우유. 댓글에 가장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72세 박철수 선생님의 그 후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행히 박 선생님은 위급한 상황을 잘 넘기셨습니다. 위에 꽉 찼던 그 거대한 돌, 위석은 내시경 시술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잘게 부수어 모두 제거했습니다. 며칠 뒤 무사히 퇴원하셨죠. 제가 얼마 전 외래 진료실에서 박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 혈색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제게 웃으시면서 교수님, 제가 평생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건강 공부는 이번에 아주 호되게 꼴찌로 다시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의 아침 식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약이라 믿었던 공복-곶감 습관은 당연히 버리셨죠. 대신 요즘에는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30분쯤 뒤에 사모님이 챙겨줘 주시는 홍시를 드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황금공합대로 플레인 요구르트에 홍시 반 개를 으깨서 섞어 드신다고 해요. 교수님, 이렇게 먹으니까 속도 편하고 왠지 뼈도 튼튼해지는 것 같고 혈당 걱정도 덜 돼서 마음이 놓입니다. 하시는데 제 마음이 다 뿌듯했습니다. 당뇨 관리도 식단 조절 덕분에 아주 안정적으로 잘 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박 선생님의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콩팥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분은 칼륨 때문에 심장이 멎을 수 있으니 감, 특히 곶감을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당뇨가 있거나 위 수술을 받으신 분은 탄닌 때문에 위에 돌이 생길 수 있으니 공복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건강하신 분들은 아침 식후에 견과류나 요구르트 같은 황금공합과 함께 홍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롭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내 몸을 모르고 먹으면 박 선생님의 곶감처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하다고 알려진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똑똑하게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이 안 좋으셔서 투석을 고민하시거나 당뇨로 오래 고생하신 가족, 이웃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좀 공유해 주세요.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보낸다는 따뜻한 한마디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관심 하나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알려드린 지혜로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도 감에 좋은 영양만 쏙쏙 챙기시면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혈당 수치는 정상인데
내 몸은 왜 자꾸 무너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0세 박영감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박영감님은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오신 베테랑 목수셨습니다. 은퇴하신 뒤에도 소일거리로 손주들에게 줄작은 의자를 만드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영감님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약 먹고 현미밥만 먹으면서 20년을 버텼습니다. 혈당 수치도 120 안쪽으로 꽉 잡혀 있고요. 그런데 왜 제 손은 점점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어제는 평생 제 몸처럼 다루던 대패를 손에서 놓쳐서 발등을 찍을 뻔했습니다. 나무의 결이 손끝에서 느껴지질 않아요. 영감님은 거칠어진 두 손을 내밀며 거의 울먹이셨습니다.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 발바닥에 두꺼운 가죽을 덧댄 것 같은 답답함, 그리고 어딘가에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잘 없어지지 않는 현상.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이려니 혹은 당뇨가 오래돼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합병증이려니 하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박영감님의 검사 결과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영감님의 혈중 비타민C 농도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영감님의 몸은 왜 마치 비타민C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손발이 저리고 혈관이 터지는 증상을 보였을까요? 여기에 바로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 부족이 아닙니다. 혈액 속에는 영양분이 넘쳐나는데 정작 여러분의 세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세포 내 괴혈병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뱃사람들이 신선한 채소를 못 먹어서 걸렸던 그 괴혈병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약 잘 챙겨 먹는 당뇨 환자들의 몸속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은 왜 세포라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만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려 합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겪었던 원인 모를 통증과 피로감의 정체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강연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됩니다. 첫째, 비타민C를 드실 때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오히려 응급실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 당뇨 환자의 세포 문 앞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의 실체를 아주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세포를 살릴 수 있는지 당장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영감님은 제 설명을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꾸신 지 딱 3개월 만에 다시 공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한 함정부터 피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몸에 좋다는 비타민C가 당뇨 환자에게는 자칫하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드시다가는
혈당을 잡으려다 오히려 사람을 잡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박영감님도 처음에 이 함정에 빠져서 정말 큰일이 날 뻔하셨습니다. 제가 비타민C가 당뇨에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날부터 당장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며칠 뒤 새벽에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침에 비타민C를 먹고 혈당을 쟀는데 수치가 300이 넘게 나왔어요. 분명히 어제 저녁도 적게 먹고 잤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너무 놀라서 인슐린 주사를 평소보다 2배나 더 놨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영감님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일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가짜 고혈당이라는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비타민C와 포도당은 화학적으로 구조가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얼굴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같습니다. 형은 포도당이고 동생은 비타민C라고 해보죠. 우리가 집에서 쓰는 자가혈당 측정기는 손끝에 피를 검문소처럼 검사해서 포도당이 몇 명이나 지나가는지 세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 비타민C라는 동생이 지나가는데 기계는 이걸 형인 포도당으로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실제 혈당은 120이라 아주 정상인데 기계는 비타민C까지 합쳐서 300이라고 엉터리 보고를 하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기계만 믿고 어이구 혈당이 높네? 하면서 인슐린 주사를 더 놓거나 혈당약을 더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정상이던 혈당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저혈당 쇼크가 옵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절대 원칙을 정해드립니다. 비타민C를 드셨다면 적어도 2시간 동안은 혈당을 재지 마십시오. 혈액 속에 있는 비타민C 농도가 떨어지고 쌍둥이 동생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혈당 검사를 다 마치고 나서 비타민C를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응급실 갈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돌입니다. 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신장결석, 요로결석 맞습니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실 때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스웨덴에서 남성 2만 3천 명을 무려 11년 동안이나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 비타민C를 많이 먹은 그룹이 결석이 생길 위험이 2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거봐 역시 위험하잖아 하고 겁부터 나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결석은 비타민C 때문이라기보다는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것도 강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가 대사되고 나면 옥살산이라는 찌꺼기가 나옵니다. 이게 칼슘이랑 만나면 조약돌처럼 굳어지는데요. 만약 강물이 콸콸 시원하게 흐른다면 어떨까요? 바닥에 작은 조약돌이 있어도 물살에 휩쓸려 그냥 떠내려갑니다.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죠.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강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 흐름이 느려지니까 조약돌들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강바닥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점점 커져서 바위가 들고 강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소변을 자주 보시기 때문에 몸속 수분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이미 강물이 말라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에 비타민C만 들이부으면 당연히 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대 원칙입니다. 비타민C를 드신다면 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처방전입니다. 하루에 2리터, 큰 생수병 하나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셔서 소변 색깔이 맑게 유지된다면 결석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니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비타민C는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혈당 측정 전에 먹지 말 것, 그리고 물 없이 먹지 말 것,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안전장치는 완벽하게 채우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찮고 조심해야 할 것도 많은데 왜 굳이 비타민C를 챙겨 먹어야 할까요? 그냥 안 먹으면 편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비타민C를 꼭 드셔야만 하는 생물학적인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포로 들어가는 문, 글루트 수용체 앞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전쟁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전쟁터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비타민C는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지 그 억울한 사연을 들어보시죠.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정보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속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제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 세포 앞에서 벌어지는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왜 혈액 검사에서는 비타민C가 정상인데 정작 내 손발은 저리고 아픈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볼까요? 여러분의 몸을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혈관은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도로이고 그 위를 달리는 만원 버스가 바로 여러분의 세포입니다. 이 버스에는 승객들이 타야만 비로소 세포가 에너지를 얻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타려는 승객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포도당이고 다른 하나는 비타민C입니다. 문제는 이 버스에 타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글루트 수용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공용 출입문입니다. 포도당도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비타민C도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분들의 혈관 도로는 어떤 상황일까요? 말 그대로 출근 시간대 혼잡, 지옥철과 똑같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도로 위에 포도당 승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죠. 버스 문이 열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힘세고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포도당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문을 꽉 막아버립니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비타민C는 어떻게 될까요? 문 근처에도 못 가보고 뒤로 밀려납니다.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버스 밖, 그러니까 혈액 속에는 비타민C가 분명히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피를 뽑아 검사하면 비타민C 수치 정상입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버스 안, 즉 세포 내부는 어떨까요? 비타민C 승객이 단 한 명도 못 탔으니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포 내 괴혈병의 실체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신경세포나 눈의 망막세포는 비타민C가 아주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비타민C가 들어가서 활성산소라는 독소를 청소해주고 망가진 곳을 수리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이 막혀서 수리공이 들어오지를 못하니 신경은 점점 녹슬고 망가질 수밖에요. 그래서 박영감님처럼 손끝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몸속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개나 고양이나 소는 비타민C를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간에서 알아서 합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평소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비타민C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몸이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전쟁 물자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비타민C를 만드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입으로 먹어서 채워야만 합니다. 하물며 당뇨병이라는 만성 염증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몸은 지금 24시간 비상사태와 같습니다. 전쟁 중인데 물자가 끊긴 셈이죠.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리고 꽉 막힌 버스 문을 뚫고 비타민C를 세포 안으로 밀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숫자짜 싸움입니다. 포도당 군대보다 더 많은 비타민C 지원군을 투입해야 합니다. 버스 문 앞에 포도당이 100명이 서 있다면 비타민C를 1000명, 2000명 보내서 기어이 문을 뚫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단순히 권장량을 넘어서 메가도스라고 부르는 고용량 요법을 해야만 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좋아서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세포문을 열기 위해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퍼붓는 겁니다. 자, 원리를 아시니까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아, 그래서 내가 약을 먹어도 손발이 저렸구나. 아,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하는구나.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치료의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탈이 나거나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내 몸에 딱 맞는 황금 용량을 찾는 계단식 복용법, 그리고 비타민C라는 장수를 돕는 최고의 부관들까지 다음 파트에서 아주 상세하게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리듯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이해라고 2글자만 적어주세요. 어렵게만 느껴지던 의학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신호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딱 맞는 무기와 갑옷을 갖추는 일이겠죠. 비타민C 복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시면 탈이 납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타민C의 용량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내 몸에 맞는 옷 치수 찾기 전략입니다. 옷을 살 때 입어보고 사듯이 비타민C도 내 몸에 맞춰가며 서서히 늘려가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장내성 한계 찾기라고 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는 적응기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 동안은 아침 식사 직후에 1000mg 한 알만 드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밥 숟가락 내려놓자마자 물 한 컵과 함께 바로 드시는 겁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비타민C가 들어가야 위벽을 자극하지 않고 속이 편안합니다. 게다가 식사 중에 생긴 발암 물질들이 몸에 흡수되는 걸 비타민C가 그 자리에서 막아주니 일석이조죠. 일주일 동안 속이 쓰리거나 설사가 없다면 2단계 증량기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아침 먹고 1000mg, 저녁 먹고 1000mg, 이렇게 하루 총 2000mg을 드시는 겁니다. 왜 한 번에 안 먹고 나눠 먹냐고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몇 시간 지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혈중 농도를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최적화기입니다. 2000mg도 아무 문제 없다면 점심때 1000mg을 더해서 하루 3000mg까지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3000mg을 먹었더니 배가 살살 아프고 변이 묽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내 몸이 보내는 그만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다시 2000mg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용량이 바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맞춤 정장 사이즈인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C라는 장수 혼자서 싸우기엔 당뇨라는 적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지원군을 붙여줘야 하는데 그 최고의 파트너가 바로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재활용 센터와 같습니다. 비타민C가 몸속에서 활성산소와 싸우고 나면 힘이 다 빠져서 산화됩니다. 원래는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 알파리포산이 들어오면 지친 비타민C를 씻기고 닦아서 다시 새 것처럼 부활시킵니다. 한 번 쓰고 버릴 걸 2번, 3번 다시 쓰게 해주니 효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이 성분은 그 자체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하루에 600mg 정도 같이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하나만 더 보태자면 당뇨약으로 메트포르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약을 오래 드시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B12가 고갈됩니다. 이게 부족하면 손발 저림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 알파리포산, 그리고 비타민 B군 복합제, 이 세 가지가 바로 당뇨 합병증을 막아내는 최강의 삼각편대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식사 직후에 먹는다. 조금씩 늘려서 내 몸에 맞는 양을 찾는다. 그리고 재활용 센터인 알파리포산을 곁들이린다. 이 간단한 원칙들이 박영감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3개월간의 꾸준한 실천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당부를 다음 파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메모지 꺼내서 이 조합을 적어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잘 적어두셨다가 약국 가실 때 꼭 참고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혹시 이미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이제 감동적인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긴 여행을 마치며 오늘 이야기를 핵심만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여러분은 정말 큰 걸 얻어가시는 겁니다. 첫째, 당뇨 환자는 혈액 속에 비타민C가 있어도 세포 안은 텅 비어있는 세포 내 괴혈병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양, 하루 2000mg에서 3000mg의 메가도스가 필요합니다. 둘째, 반드시 계단식으로 늘리셔야 합니다. 1000mg부터 시작해서 내 장이 견딜 수 있는 최적의 용량을 찾으세요. 그리고 물은 꼭 하루 2리터 이상 드셔야 신장 결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C 혼자 싸우게 하지 마세요. 알파리포산과 비타민 B군을 함께 드셔서 지친 비타민C를 되살리고 신경까지 보호하는 최강의 방어막을 구축하십시오. 그렇다면 3개월 뒤 우리 박영감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얼마 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영감님의 얼굴은 3개월 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가방에서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깎은 나무 도마 하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직접 깎은 겁니다. 이제 손끝에 나무의 거친 결이 느껴집니다. 매패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니 이제야 제가 다시 산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감님의 그 한마디가 의사로서 제 가슴을 얼마나 뛰게 했는지 모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7점대 중반에서 6점대 후반으로 떨어졌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영감님이 다시 삶의 기쁨을 되찾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숫자를 관리하는 병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숫자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내 몸속 세포의 안부는 잊고 삽니다. 혈당약은 혈관이라는 도로를 청소해주지만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세포라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건 결국 영양입니다.
약만 믿고 방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내 몸의 세포가 보내는 배고픔의 신호를 알아채고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박 영감님이 다시 대패를 잡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포기했던 취미, 가고 싶었던 여행, 손주를 안아주는 기쁨을 다시 온전하게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목격하는 그 기적 같은 변화가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는 언제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반드시 건강해진다 라는 다짐을 담아 댓글에 건강 2글자만 남겨주세요.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몸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